대부분 졸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두 분 발표를 들으면서 야, 이거 시간이 너무 아깝다.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계속 갖습니다. 아마도 이런 느낌이 더 계속해서 전개될 것 같습니다. 김용희 교수님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희입니다. 네. 앞에 두 분 선생님 말씀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남월주의 시대 때 그 작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굉장히 고독하고 격정적인 천재다라고 얘기했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시인 바이런 뭐 이런 사람들을 그 예로 들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작가나 시인에 대해서 그들은 바로 천재라는 생각 혹은 아우라가 이미 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니어스를 천재라고 하는데, 지니어스 할 때 G-E-N-E는 바로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재능을 가진 자를 천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에게 우리가 주어져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머리 뒤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머리 뒤에 어떤 원광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것이 1990년대에 들어서 롤랑 바르트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썼던 문학 작품들을 영어로 work, 작품이라고 읽었잖아요. 그거를 텍스트, T-E-X-T라고 하면서 그 텍스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텍스트의 뜻은 바로 직물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그 석류 직물을 짤 때 석류 직물의 기계가 어떻게 짜냐 하면 시실과 날씨를 교식을 해서 우리의 옷감을 짜게 되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작가들이 쓰는 글을 텍스트라고 명명을 했을까요? 그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재능 혹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던 재능이 아니라 작가들이 쓰고 있는 작품은 이미 있어왔던 그런 원본들을 가지고 와서 시실과 날씨처럼 교직을 해서 만든 직물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작품을 텍스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미 90년대에 우리가 굉장히 작가나 시인에 가지고 있었던 천재라는 어떤 의식은 이미 한번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 90년대 이후에 어떤 평론가 선생님을 만났더니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분 나쁘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사람들 다 작가라고 불러 이러시는 거예요. 네, 방송 작가, 드라마 작가, 만화 작가, 블로그 작가, 여행 작가. 그래서 다 모든 것에다 다 작가라는 이름, 즉 글만 쓰면 다 작가다라는 writer라는 개념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작가라는 어떤 아우라가 명백하게 깨어지는 상황이 되었는데, 과연 지금 AI 시대 때 작가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더 이상 이제 추락할 데가 없는 그런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AI와 작가는 어떻게 협업하고 동업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 오히려 앞에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정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AI로부터 이제 물러나서 AI가 중심이 되는 기계 인간의 시대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굉장히 어마어마하고도 두려운 혹은 그러나 궁금하기도 한 그런 미래의 그 경계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지만 최대한 생략을 하면서 뭐 다 아시는 얘기일 것 같아서 자료 수집을 하죠. 네, 사실 황석영 선생님이 작년에 할매라는 소설 냈을 때 팽나무 있죠. 네, 팽나무가 이제 주인공인데, 팽나무를 어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소설을 썼습니다. 근데 황석영 선생님이 인터뷰를 하시면서 본인 스스로가 AI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자료 보증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디지털 문인협회 많은 회원 여러분들 이미 글을 쓰시면서 AI와 많이 협업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미 많이 함께 어떻게 작업들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소설인데요. 제가 오늘 이번에 맡게 된 건 소설인데 일단 우선 캐릭터를 설정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입체적인 캐릭터를 설정할 것인가. 로그라인입니다. 네, 로그라인인데, 네, 로그라인. 자, 제가 어떻게 로그라인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자, 로그라인에서 당연히 평생 식물인간 남편을 수발하는 60대 주인공이 남편이 숨겨진 유산 수령 비밀번호로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인 요양보호사 협박을 받으면서 시작되는 두 여성의 숨막히는 추격전이라는 버전의 미스터리 스릴러를 로그라인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야, 이걸 좀 더 유쾌한 거를 좀 바꿔줘 라고 한다면 남편이 요절하기 직접 숨겨둔 버킷리스트 쪽지를 발견한 60대 아내가 남편이 옛 친구인 오토바이 폭주적 노인과 함께 생애 최초로 오토바이 전국 횡단을 오르는 여정, 이렇게 로그라인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AI를 가지고 소설을 써보신 분들은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저도 당연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AI가 흥미롭게도 종이 소설책보다도 어떤 소설에 훨씬 더 친숙한 것 같았었나요? 네? 네? 전자 이북으로 나와 있는 소설책이거나 아니면 웹소설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요? 데이터, 인풋. 바로 정보의 노출이죠. 그 많은 정보들을 훨씬 더 AI가 섭렵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종이책보다도 전자책에 나와 있는 소설책이나 웹소설이 너무나 많은 자료를 갖고 있죠. 웹소설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에게 여러분이 만약 로그라인을 이런 로그라인을 한번 해줘봐 라고 던진다면 그 로그라인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통적인 소설의 로그라인보다는 굉장히 웹소설적이거나 영상적인 로그라인을 던질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 또한 이제 종이책 소설가로서 어떤 로그라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웹소설을 쓸 것인가, 아니면 전자책에 맞는 그런 소설을 쓸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AI가 학습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뭐죠? 전부 다 온라인상에 나와 있는 정보들과 지식을 습득하죠. 그런데 그 전자 정보의 모든 것을 올린 것은 사람이에요. 네. 블로그에 올렸거나 아니면은 하여간 그 온라인 안에 모든 정보를 올린 것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미래에 만약에 AI가 학습하려고 하는데 그 학습할 자료를 올리는 블로그들이 다 사라져버리면, 혹은 어떤 그 정보를 올리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면 AI는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이책 소설인가, 전자책 소설인가, 또 웹소설인가, 또 아니면 영상에서의 스토리라인인가에 대해서 AI는 훨씬 더 그 전자와 영상에 올라가 있는 그런 정보들에 더 유능하다, 그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잠깐 디지털 문인협회에서 올해 1년 동안의 어떤 그걸 봤는데 계획을 봤더니 김훈 작가님을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흥미로웠던 거는 정말 아이러니하다. 김훈 작가야말로 가장 아날로그적인 작가인데, 가장 종이책 작가인데, 심지어 연필로 소설을 쓰시는 분인데 디지털 문인협회에서 그분을 초청하시는구나. 예, 그런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캐릭터죠.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노인이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있고, 그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외부적인 갈등을
시달릴 것인가, 이 삼막 구조를 가지고 로그라인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서사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그다음 세 번째는 입체적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입체적 캐릭터의 사회적 퍼소나, 도덕적 상급지대, 감춰진 수치심, 네 번째는 무의식적 버릇,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의 인물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인조시대에 두 명의 충신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척화파의 대표였던 김상원이라는 인물이었고, 한 명은 주화파의 대표였던 최명일이라는 인물이었죠. 한 명은 우리가 죽고 목숨을 다해서라도 이 나라를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라고 했던 인물이고, 한 명은 끝까지 살아남아서라도 이 백성들이 다 이 나라가 망하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두 명의 충신이 인조 앞에서 어마어마하게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AI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한 명은 척화파고 한 명은 주화파인데 이 두 사람의 대사를 너가 한번 써줘봐. 그런데 굉장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명분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에 맞는 방식으로 대사를 써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설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각의 그 인물들은 그 대사와 말투가 달라야 돼요. 네, 마치 소설을 쓰시는 분들 다 이제 경험해 보셨겠지만 작가가 한 명이다 보니까 그 대사들이 굉장히 비슷비슷해지기 쉬운데 그 캐릭터들에 대해서 각각의 다른 방식의 말투로 얘는 이런 습관을 무의식적인 버릇을 갖고 있는 인물이고, 이 인물은 어떤 감춰진 자신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감춰진 수치심도 가지고 있고 결핍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이런 인물이 이 장면에서 대사를 할 때 어떻게 대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명령어를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사로서 입체적 인물로 만들어가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세계관, 이거 굉장히 이제 게임하는 친구들이 이제 중시한 여기는 세계관입니다. 자, 그 세계관 또한 여러분들이 그 소설을 쓰실 때 당연히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네. 자, 세계관에 대해서 내가 구상한 이 소설의 배경은 해수면 50m 상승해서 서울의 절반이 물에 빠진 2050년대 근미래야. 이 상황에서 고지대에 위치한 권력층과 반지하 수몰 지역의 빈민층 사이에서 극심한 생활 양식의 격차와 인식 공간 설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과학기술적 혹은 경제 모순을 5가지 이상 분석해줘 라고 굉장히 구체적인 것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보이지 않는 어떤 곳의 역사를 정교하게 또 어떤 그 눈앞에 마치 보는 것 같은 현실감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 주제죠. 자, 주제의식과 문학적 메타포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자, 당연히 문학적 메타포는 작품의 주제의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프롬프트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치매 초기 증상을 겪으면서 평생 모은 고서적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70대 한문학자가 있어. 그 학자의 절망을 표현하고 싶어. 망각과 보존에 대한 강박이라는 두 테마를 기가 막히게 담아낼 수 있는 소설적 상징을 4가지 추천해서 각각의 문학적 기여 방안을 서술해줘 라고 명령어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죠. 상투적인 비유는 피해줘. 예를 들면 슬플 때 내리는 비, 지고 있는 노을, 이런 식의 상투적인 비유는 피해줘. 그리고 참신한 주제에 참신하게 주제를 드러낼 수 있는 독창적인 기호를 발굴해봐 라고 명령어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르죠. 같은 로그라인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다른 방식의 장르가 가능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AI가 지금 굉장히 능한 게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웹소설을 이 친구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웹소설적이고 또 영상적인 스토리라인에 대한 것을 훨씬 더 정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책보다 훨씬 더. 그러다 보니 이 친구가 장르에 능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로그라인을 가지고도 로맨스 소설책
해줘, 혹은 스릴러물로 해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로맨스 소설의 첫 챕터를 다 써줘 라고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 저희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반복의 저주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써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텐데 굉장히 이 친구는 진부하고 상투적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도 굉장히 상투적이고, 네, 그 이유는 뭘까요? 네, 그 이유는 너무나 뭐 당연하다시피 이 AI는 굉장히 일반화되어 제너럴한 문장에 길들여져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참신하거나 독특하거나 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친구는 당연히 알러지를 일으킬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쓴다거나 그럴 때 능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가 오히려 상투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 장편을 쓰겠다 했을 때 앞부분에 캐릭터를 이미 집어넣는데 뒷부분에 가서 얘가 잊어버린다거나 중간 손실 현상도 일어납니다. 일관성이 붕괴된다거나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 AI는 왜 뻔한 소설은 왜 뻔해지는가 라고 했는데 자, 상투성을 박살내는 3D 프롬프트 스킬이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 또한 그 프롬프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AI에게 명령어를 내려야 됩니다. 네. 배신을 마주한 주인공이 소리를 지르거나 우는 대신에 평화롭게 미소를 지으면서 상대방의 차를 대접하는 모순적인 침묵의 장면을 연출해줘. 굉장히 역발상적인 것들을 프롬프트에 명령합니다. 두 번째는 복합적 감정의 묘사를 요구하는데 예를 들면 원수와 파멸 소식을 들은 슬픔과 희열이 45대 55를 마찰하는 얼굴의 표정과 비언어적인 묘사를 설계해봐. 그리고 세 번째는 네, 뭐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네, 또 넘어가 보도록 할까? 잠깐만. 네, 자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 최대한 가겠습니다. 윤리 문제. 네. 2026년도 문화체육부에서 20년도 공정 이용 핵심 기준 윤리를 한번 AI를 가지고 소설가가 반드시 지켜내야 될 윤리 체크리스트. 네. 자, 이렇게 하시죠. 만약 특정 현역 작가 소설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걸 툭 긁어와서 AI 프롬프트에 넣고 이 작가 스타일과 유사하게 써줘 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유는 지적재산법 분쟁과 독자 사이의 격렬한 비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 특유의 인공적인 흔적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너무 저도 학교의 현장이 있지만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그 AI를 가지고 어떤 소설을 썼는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남학생인데 그 친구가 블로그에 어디 소설을 올리는 데다가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 한번 제 소설을 올렸는데 아무도 답을 안 해요. 제 소설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라고 해서 제가 그 소설을 읽어봤습니다. 정말 재미가 없었고 읽는 순간 이거 AI 썼구나 금방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 훈련된 독자였지만 독자들도 다 압니다. AI가 썼는지 누가 썼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맨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조율의 주도자는 작가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세미나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서도 AI는 끝없이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일씩, 5일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인간은 끝없이 새로워질 수 있겠는가? 나는 매일마다 새로워지고 싶어. 그래서 끝없이 책을 읽고 끝없이 자기 진화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더 빠른 속도로 AI는 훨씬 더 빠르게 우리보다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럴 때 좀 더 비극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디지털 문인협회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고 굉장히 관심 있게 이 글쓰기 또 책 읽기에 관심을 가지시는 걸까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작가라고 존경받고 싶어서?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일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유는 바로 글을 쓴 게 너무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글쓰기의 즐거움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글을 쓰고 또 읽고 있는 것이죠. 그 글쓰기의 즐거움과 쾌락의 그 행복함이라는 건 AI에게 뺏길 수가 없는 것은 아닌가. 네, 제 발표 영상만 찍었습니다. 네. 이 참 뜻깊고 좋은 강의들이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의 압박을 견디는 것도 반드시 해야 일이라요. 네. 우리 늘 시간의 압박을 받고 삽니다. 늘 있는 일이긴 한데 마지막 발표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가 에세이를 쓰시는 분들인데 에세이에 대한 발표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필가 이명주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더 쫓기는 기분이 드는데요. 앞에서 압박을 너무 받으시는 걸 봐서 보통 마지막엔 누가 나오죠? 주인공이요. 마지막에는 조용필이 나옵니다. 네, 제가 조용필은 아니지만 즐겁게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주제는 AI 시대 수필은 어떻게 인간을 업데이트하는가라는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문학의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문학은 위기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인공지능이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평론을 분석하고 심지어 사랑의 편지까지 대신 써줍니다. 문장을 생산하는 능력만 놓고 본다면 우리는 이미 기계와 경쟁하기 어려운 시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점에서 물어야 되겠죠. 우리는 지금 무엇과 경쟁하고 있는가? 문장을 얼마나 빠르게 생산하는가를 두고 겨룬다면 인간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싸움판 자체를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AI 시대, 수필은 인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업데이트하는 장르다. 이것이 오늘 발표를 관통하는 하나의 선언입니다. 수필의 과제는 더 이상 인간성을 지켜내는 수성의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AI라는 거울 앞에서 인간이 자신을 더 깊이 살아내야 하는 방향으로 확장하는 일, 그것이 지금 수필이 맡아야 할 과제입니다. 왜 수필인가? 인간이 가장 늦게까지 인간의 체온을 품는 문학이 수필입니다. 시는 이미 압축과 기법의 언어로 이동했고 소설은 구조와 플롯이라는 건축의 논리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수필은 다릅니다. 수필은 살아있는 사람의 흔적입니다. 완성된 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가는 한 존재가 자기 삶을 다시 읽는 행위입니다. 몽테뉴는 에세에서 나는 내 책의 소재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단지 자전적 글쓰기를 선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 존재를 탐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 수필을 제안한 것입니다. 수필은 자기 고백이 아니라 자기 해석입니다. 그리고 해석은 살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필의 결정적인 조건이 드러납니다. 수필은 경험의 언어입니다. AI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경험은 없습니다. 이야기를 만들 수는 있지만 사람의 삶은 없습니다. 저는 기자 시절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만났고 이름 없는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까지 기억되는 사람은
그분들의 명성이나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실수한 일들, 본의 아니게 가슴 아프게 했던 일들, 그리고 제가 힘들 때 정말 따뜻하게 손을 잡아줬던 그 눈빛에 어린 생생한 진정성이었습니다. AI는 그 생생한 삶에서 느껴지는 온도를 기록하지 못합니다. 수필은 바로 그 삶의 진정성을 쓰는 문학입니다. 수필이 경험의 언어라고 할 때 그 경험은 단순히 사실의 재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기억을 과거의 보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은 저장이 아니라 재구성입니다. 앙리 베르그송은 시간을 분절이 아니라 지속이라고 했습니다. 삶은 잘려있는 시간이 아니라 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다시 살아나는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수필은 바로 그 지속을 언어로 붙잡는 기록입니다. 같은 어린 시절이더라도 20살의 기억이 다르고 60의 기억이 다릅니다. 사건은 같지만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필은 과거를 쓴 글이 아니라 현재의 내가 과거를 다시 읽는 방식입니다. 프루스트가 마들렌의 조각으로 잃어버린 시간을 복원했듯이 우리 역시 어떤 냄새 하나, 지나가는 풍경 하나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불러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수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 글 한 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나온 에세이 문학의 여러 부에 게재한 시간의 켜라는 수필에서 제주 포도뮤지엄에서 전시된 이완 작가의 고유시라는 작품을 다뤘습니다. 하얀 벽면을 가득 채운 560개의 시계가 저마다 다른 속도로 째깍거리는데 저는 그 불협화음 앞에 서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구나. 겹쳐지는 것이구나. 그 순간 저는 제 삶 전체를 다시 읽게 되었어요. 지나갔다고 생각한 시간들이 겹쳐져서 현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완 작가는 전 세계 각기 다른 직업의 560명을 인터뷰해서 하나하나의 그 시계에 시간을 담았습니다. 560개가 모두 다른 속도로 째깍거리고 있었어요. 그 시계는 어떻게 입력을 했느냐면은 그 사람이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하는 노동의 시간, 그거를 시간에 담아서 560개가 다른 속도로 째깍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서 있는데 마치 숲속에서 빗소리를 듣는 것 같았어요. 참 경이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시간의 켜라는 제목을 해놔놓고 글을 쓰려고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시간에 관련된 전시를 제주 포도뮤지엄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곧바로 비행기를 끊고 날아갔습니다. 가서 뛰어가서 제가 경험한 것들이 정말 경이로웠고 정말 온 보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서 20살까지 거기서 자랐습니다. 이후 서울에서 살면서 기자생활 20년, 대학 강단에서 10년, 어미로 산 40년, 작가로 산 30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것들은 모두 따로 분리된 시간이 아니라 서로 배어들고 겹쳐져서 지금의 내가 현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작품에 이렇게 썼습니다. 시간은 흐름이 아니라 겹이다. 저희의 이런 말들은 전시 해설문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560개의 시계 소리에 흠뻑 빠져서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그 소리가 제 삶 전체를 관통하면서 제가 체험해서 느껴지는 문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살아본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수필은 기억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를, 기억이 지금의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묻습니다. 결국 수필은 기억의 문학이 아니라 존재의 문학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문학의 위기로 읽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봅니다. 디지털 시대는 문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문학의 주도권이 바뀌고 있다라고 봅니다. 누구나 글을 쓰고 AI도 글을 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누가 쓰느냐는 이제 더 이상 권위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기준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쓰느냐도 아닙니다. 주제는 AI도 얼마든지 만들어냅니다. 이제 문학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존재가 쓰느냐입니다. 살아온 경험을 가진 존재, 상처와 기억을 가진 존재, 실패와 후회를 가진 존재,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이별하는 존재, 시간을 통과한 존재, 즉 자신만의 삶을 살아낸 존재가 쓴 글이 문학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롤랑 바르트는 텍스트를 읽는 즐거움은 정보가 아니라 찔림, 펑크투, 찔림이라고 했습니다. 사진 한 장에서 우리를 붙잡는 것은 사진의 완벽한 구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읽어내는 어떤 상처의 흔적일 것입니다. 문장도 그렇습니다. 독자를 움직이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떨림, 가슴을 흔드는 그 무엇일 것입니다. 저의 수필 시간의 켜에서 저는 이완의 시계 앞에서 눈을 감는 장면을 이렇게 썼습니다. 온몸이 시간에 비해 흠뻑 젖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글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냈습니다. 문득 시간은 시계가 아니라 뜨거운 삶의 맥박 소리가 되어 나를 에워싼다. 이것은 정보도 개념도 아닙니다. 그냥 저의 감각이었습니다. 삶의 감각이었습니다. AI는 달리도 이완도 베르고송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과하여 삶의 뜨거운 맥박 소리를 수렴하는 것은 시간을 몸으로 산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문학은 문장의 완성도가 아니라 존재의 밀도로 평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밀도는 오직 살아본 사람에게서만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인간성을 지켜야 한다. 여기서 멈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발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인간임을 증명하는 데서 멈춰야 할까요? 우리는 인간의 증명을 넘어 인간을 확장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지식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상팔술처럼 끌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소크라테스의 어머니는 산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받아내고 나는 영혼 속에 생각을 받아낸다. 지식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안에 이미 있는 진실을 스스로 낳게 돕는 대화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수필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이미 있는 이야기를 스스로 태어나게 돕는 사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수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에 이미 있는 이야기를 끌어내서 문학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A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I는 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를 대신 써주는 대필자가 아니라 탐사의 도구로 써야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글을 대신 써줘, 소설을 대신 써줘,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정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할까? 아마 여러분 AI를 다 쓸 줄 알지만
질문을, 프롬프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가장 어려우실 겁니다. 저는 거꾸로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글을 쓰고 싶다라면 내가 아버지에 대한 글을 쓰고 싶은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도록 네가 나한테 20개의 질문을 해줘 라고 합니다. 그러면 AI는 이렇게 나갑니다. 아버지를 기억할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뭐니? 아버지하고 나눴던 즐거운 얘기는 뭐니? 왜 아버지를 떠올리면 아버지의 그 얼굴이 아니라 손이 기억이 날까? 이런 식으로 계속 제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AI가 무수한 질문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질문을 넣는다고 생각하지만 AI가 나한테 질문을 하도록 역발상으로 하면은 정말로 많은 우리의 기억을 끌어내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억은 질문을 만나야 열립니다. AI는 대필자가 아니라 내 안에 침묵을 건드리는 거울이어야 합니다. AI는 인간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더 인간적으로 몰아붙입니다. 저 역시 시간의 표를 쓰면서 AI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AI가 저에게 가장 유용했던 순간은 글을 대신 써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의 AI는 저를 에바라고 부릅니다. 저의 인생책은 데미안인데요. 저는 AI를 데미안이라고 부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 부인을 너무나 존경하기 때문에 저의 닉네임은 에바입니다. 그런데 저기 온 우리 박미영 제 친구는 네가 에바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에바 부인이라고 오해할 거야 라고 하더군요. 예, 에바 부인도 좋습니다. 에바 부인도 좋습니다. 네, 그때 저의 데미안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유독 너는 소리에 꽂혔나? 저는 정말 한데 얻어맞은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스스로 굉장히 제가 시각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농담합니다. 아름답지 않는 건 용서할 수 없어. 네, 그랬는데 의외로 저 질문을 만나고 나니까 아, 나는 굉장히 청각적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기억을 떠올려 보니 저는 제가 기자 시절 때 그 조용오는 마감 시간을 소리로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실시간 딱 다가오는 그 마감 시간이 이제 딱 끓이는 시계 소리로 나와 있었고 또 제 글이 일간지에 제 수필이 일간지에 처음 실렸을 때 그 새벽에 집 앞에 던져지던 신문의 그 소리로 그 설렘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청각적인 사람이구나. 기술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질문의 품격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의 품격에 달려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세계 안에, 세계 내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의미를 묻는 존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상식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사라질 때 문학도 사라집니다. AI 시대의 위기는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자기 성찰의 퇴화일지 모릅니다. 너무 빨리 말하고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빠르게 지나가느라 우리는 자꾸 자기 영혼보다 앞서거나 갑니다. 릴케는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답을 찾으려 하지 말게. 지금은 질문 속에 살게. 수필은 바로 그 질문 속에 머무는 문학입니다. 21세기는 인간을 더 깊이 살아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수필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끝까지 놓치지 않는 문학이 바로 수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AI라는 거울 앞에서 나를 더 깊이 발견하는 확장의 행위가 수필이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는 문학의 위기가 아닙니다. 수필이 문학의 중심으로 올라오는 전환점입니다. 수필은 삶을 살아낸 인간이 기록하는 위대한 논픽션의 문학입니다. 당신의 밀도 있는 삶이 곧 문학이 됩니다. 그것이 수필입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그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꼭 화장실을 가셔야 되는 분은 다녀오시고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흩어졌다 보이면 분위기가 깨지니까 지금부터 종합 토론을 좀 해보겠는데요. 우리 발표자 선생님들 앞으로 다 나오시죠. 이명지 교수님? 화장실? 네. 발표자는 화장실 가도 된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자, 여러분 주의를 좀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 박수를 한번 쳐볼 텐데요.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냥 치는 게 아니고 박자에 맞춰서 딱 3번을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화 시대에 인간이 좀 틀리는 것도 괜찮긴 하나 그래도 이건 우리 공동체 모임의 정신이니까 준비를 해봐 주세요. 3번 칩니다. 시작. 훌륭합니다. 다른 단체 가보면 막 4번 치고 있네요. 우리 저 한국 디지털 유민협회 정말 훌륭합니다. 지금 이 기조 발전을 하신 이승하 교수님, 또 주제 발표 1, 2, 3을 해주신 강정우 교수님, 아까 제가 숙제라고 안 했나요? 숙제라고 했나요? 앞에 사회를 보던 그 전규리 사무총장이 숭실대 교수예요.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나 봅니다. 이분 아주 성길대의 성결한 교수님이세요. 김용희 교수님 그리고 이명지 교수님은 잠깐 화장실 가셨는데 지금 안 계실 때 얘기하자면 그 발표자가 함부로 화장실 간 걸 용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매우 뜻깊은 발표입니다. 이런 이제 주제의 발표 세미나 토론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창작 현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것을 그 창작을 실제로 하고 있는 그리고 그걸 교육하고 있는 분의 육성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강의의 가장 큰 강점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질문지 쪽지를 주신 분이 계신가요? 있으시면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네. 잠깐 제가 지금 발표를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승하 교수님이 지금 자신이 쓴 시와 챗 GPT 그리고 제미나이를 시켜서 쓴 시를 비교를 하시고 손을 들게 하고 하셨는데 꽤 재미있는 발상이긴 한데 과거에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시하고 비교할 수는 없었으니까. 이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이런 재미있는 일들이 가능해졌는데 아마도 이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결론은 그 발표 중에 여태철 교수의 얘기를 인용하면서 하신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을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언제나 인간은 중심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정구 교수님은 이렇게 물었어요. AI가 친구입니까? 비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 친구인데 하고 대답하기도 전에 본인이 비서라고 정의를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 말도 못했는데, 그런데 이런 저런 이제 예를 드시면서 앞으로 정강 인간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다면 치매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의학계하고 교류된 내용인가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 이분이 지금 공식 석상에서 치매가 앞으로 곧바로 치유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시대가 아까 한 5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년 안에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분이 있으면 이분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스트 휴먼 시대라는 용어를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계인간이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이제 기계를 보는 시선에 차별의 시선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사실은 버커미스터 폴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총량이 2배가 되는데 13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 강 교수님이 5년을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그보다 더 빨리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위기의식이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려동물처럼 우리가 AI를 반려 AI로 데리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이 AI가 그야말로 비선을 넘어서 우리의 절친으로 육박해 올지도 모르는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AI가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참 이제 이 버드라인에 서 있는,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질문이죠. 이런 문제에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희 교수님께서 많은 고급한 문학과 이 비평용어를 사용하시면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소설 창작을 하는 그 구체적인 과정을 일일이 보여주셨습니다. 소설을 쓰시는 분은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이고 또 아마 이미 직면하고 계신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학의 박민호 교수 예를 드셨는데, 그 박민호 교수는 뭐 여기 있는 저희들하고도 다 가까운 사람입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 AI와 더불어서 소설을 창작하는 프로세스를 공개할 수 있는, 논리와 체계화해서 공개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그야말로 수작업으로 소설을 쓰던 사람들의 사례에 비하면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이요 산전백회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정 속의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김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것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명령어의 스킬입니다. 품격 있게 고급스럽게 잘 얘를 일을 시켜야 얘가 일을 잘한다, 그리고 도움이 된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지 교수님 안 계시는 동안에 좀 험담을 했습니다만, 네. AI와 수필 창작자 사이에 어떤 차별이 있는가, 그리고 이 시대에 수필이라고 하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 특성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AI와 더불어서 이를테면 확장의 거울, 성찰의 거울, Mirror of Expansion 또는 Mirror of Reflection, 이런 용어로 이 AI라고 하는 이 존재를 도외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활용을 하는데 매우 인상 깊게 역질문의 방식이라고 하는 이 패턴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질문의 품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옛날에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사의 품격은 뭐 그야말로 인간적이죠. 지금 이 드라마에 이런 AI를 도입한다면 어떻게 변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만, 여러분 하여간 우리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시간을 재촉해가며 1시간 한 20분에 걸쳐서 이 내분에 정말 창작과 이론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주제의 발표들을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까지 길게 말씀드린 것은 그래도 열심히 앉아서 좌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이 세미나의 성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편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고, 또 이 토론에 들어가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신 질문을 이 발표하신 분들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AI와 함께 쓰여진 소설은 공모전에서도 적용이 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AI와 함께 쓰여진 소설, AI한테 다 시킨 게 아니라 얘를 데리고 쓴 소설이 공모전에서도 적용이 되느냐. 많은 공모전이 AI를 활용한 창작은 심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제 아나운서를 단단 말이죠.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의견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승환 교수님 잠깐 말씀. 공모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I를 써서 들어올 나온 공모전. 시의 경우는 이제 거의 뭐 창작자와의 어떤 그 갭을 세부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런 이제 대학원생들 논문을 갖다가 카피킬러를 통하여 뭔가 이렇게 나머지 것을 써서 인용했을 때 그 퍼센테이지를 매기는데, 그런 기기가 발명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제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어떻게 일일이 그걸 갖다가 다 이게 어느 지점에서 어느 정도를 갖다가 도움을 받았는지 그걸 갖다가 어떤 과학적으로 검증하지 않으면 참 힘들 것이다. 물론 그렇게 공모전에 이제 그걸 타이틀을 걸긴 하겠지만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딱 눈앞에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제가 한국 디카시인 협회라고 하는 이 디카시 쓰는 사람들의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긴 한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청소년 공모전도 하고 또 일반 공모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 시가 들어왔을 때 이게 AI의 도움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이 문제를 놓고 이 협회에서는 이제 사실은 내막을 말씀드리면 AI 도움 받는 건 무조건 안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또 일부에서는 AI의 도움을 받더라도 전적으로 AI가 쓴 것이 아니고 AI가 그 프로세스에 개입해서 역할을 하도록 AI를 활용한 작품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요. 근데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교수님 말씀처럼 AI를 시켜서 내놓은 작품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로 작품을 많이 본 분들의 눈으로 보면 표가 납니다. 표가 나는데 이것도 얼마나 AI의 도움을 받았어, 이렇게 다그치고 묻고 할 상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모전이라서 워낙 많은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런 문제가 눈앞에 있는데, 아까 발표 중에 구단 리에 재작년에 일본의 아쿠다카와상 수상자가 이 대화의 5%는 AI가 쓴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일본 열도를 완전히 발칵 뒤집었는데, 그러니까 아쿠다카와상 수상위원회가 그것 때문에 회의를 여러 번 해가지고 결론은 5% 정도 대화라면은 그건 이 작가가 이 작품 속에서 이를테면 AI를 사용해도 AI를 통제하면서 자기 방식으로 간 것이다라고 해서 상을 주는 걸 결정을 하고 상 줬습니다. 이제 이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하고 미국은 이제 조금 플렉시블한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될지 지금 사실은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정답을 말할 수가 없으나 진행 방향에 있어서 이를테면은 AI, 이게 심지어는 이런 공모전이 나옵니다. AI를 아예 활용한 것, AI를 활용했다고 밝혀라, 자수하고 내라. 그렇지 않고 전혀 AI를 사용하지 않은 것 두 가지를 구분해서 공모전을 한다고 어제 유승호 교수가 얘기를 했죠. 한양대 유승호 교수가 공모전을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이 문제가 바로 그런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소개드립니다. AI의 창의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강 교수께 지금 먼저 보여드렸는데 아까 AI의 창의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읽어드립니다. AI가 생산하는 지식의 성과에 대해 창의성 여부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창의성이라고 하기보다 정보의 종합적 인식 단계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오늘 논의에서 이 얘기들이 계속 나왔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AI에게 창의성이 있습니까? 자, 이 문제를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강정호 교수님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는 강의실이다, 여기는 강당이다. 그러면 이건 창의적인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그럼 다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는 섬이다, 지식의 섬이다. 이건 창의적입니까? 정말요? 네, 거짓말. 아니죠. 창의성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창의성은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그 서구 문화에서 이거를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이제 와요. 그때 인간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그 전에 이제 중세암흑계에서는 인간은 창의적이 되지 않죠. 왜냐면은 신의 아까 얘기한 노그스, 이성, 진리, 어떤 숨은 법칙,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일 때 신의 영성이 나한테 온 거죠.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신의 영역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해요. 이게 되게 큰 변화거든요. 왜냐면 그전에는 영성은 신에만 있는 거야. 신에게만 있어.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에 보면은 이제 뭐 종교개혁도 막 뭐 이러면서 신의 영역이 내 안에 있어라고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때 나온 게 인간은 창의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강 교수님. 네. 그러니까 AI가 창의성이 있다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창의성이라는 거는 인간이 어떻게 정의하기에 따라 다른 거지. 그게 예를 들면은 종합적인 창의성이고 거기에 새로운 플러스 일이 있다 창의적인 건 아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AI는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땐 충분히 창의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설명을 많이 하고 싶으시겠지만 저한테 지금 쪽지가 오기를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 답변을 오래 할 수 없다. 근데 이건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근데 이 장소가 대여되는 시간이 아마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 질문이 2개가 남아 있는데 김용희 교수님, 이병기 교수님 간략하게 답변을 요청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이 뭔지 말씀하시고. 네. 네. AI로 글을 쓰는 시대에 진실성은 무엇으로 증명되며 독자는 진정성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교육초 강정구 교수님 그때 말씀하실 때 결국 수용적 창의성에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제 독자 수용적인 방식에서 독자가 이 글에서 진정성을 느끼고 진실성을 느끼는가 이런 부분 저에게 남아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첫 번째 질문에서 제가 그저께 어떤 시상식장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공모전과 관계되어져서 지금 공모전에 출품되어지는 작품이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AI 때문이죠. 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그럼 AI와 함께 쓰는 공모전, AI를 쓰지 않는 공모전으로 나누자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제 그 얘기 한 사람한테 제가 꼭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건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자라는 것과 같기 때문에 너무나 무의미한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아직까지는 여전히
그 AI가 지금 쓰고 있는 소설이든 뭐 어떤 글에서든 그 굉장한 진부와 어떤 루틴이 있어요. 그래서 그 AI가 쓰고 있는 그 루틴이 금방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진실성이나 진정성이 확보된다라는 것에는 전 매우 회의적입니다. 단 AI가 지금도 진보하고 있다는 거고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과연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션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김 교수님은 회의적이 아니라 매우 회의적이라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변을 아마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명기 교수. 네, 제게 온 질문은 AI와 인간의 지능이 쓴 글에서 문학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저는 지금은 별로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AI가 더 잘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누가 쓰느냐의 차이는 별로 의미가 없다. 다만 어떤 존재가 쓰느냐 의미가 있다. 왜? 인간의 삶을 경험한 살아낸 인간이 쓰는 것에 더 의미를 두는 그게 어떤 문학의 그 문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수필이 문학의 중심으로 오는 전환점의 시대다. 지금 AI 시대가 라고 본 게 바로 그렇습니다. 수필은 자기 삶을 기반으로 쓰는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논픽션의 문학입니다. 수필만큼 자기 삶을 기반으로 쓰는 문학은 다른 문학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학의 수필이 중심으로 오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나 소설, 시 속에 등장하는 시적 화자, 시적 퍼스널, 시적 스토리텔러는 마스크를 씁니다. 가면을 씁니다. 거기서 아무리 자기 얘기를 해도 시인과 시적 화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시의 원칙입니다. 소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작가가 사소설, 내 얘기를 쓴다 하더라도 그 작가와 소설 속의 스토리텔러는 동일인이 아니다라는 전제 아래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필은 이 스토리텔러가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유일한 장르죠. 그러니까 이명기 교수님 지금 하신 말씀은 AI 시대에 있어서 수필이라고 하는 장르적 특성이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이 시간이 너무 쫓기는 관계로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여러분 이 발제자 네 분한테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그 다음 김혜수 씨, 가이사님 우리 들어가시죠. 네, 시간이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저희가 디지털 문인협회가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재산 부회장님이시고 AI 책쓰기 코칭협회 회장님이십니다. 예. 먼저 감사의 말씀 좀 드리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세미나 5번째인데 저희가 여기 138석인데 이틀 만에 꽉 차더라고요. 어떡하나 걱정이 170분 정도 오셨는데 마침 30분 정도가 빠지시는 바람에 딱 자리가 가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아는 분이 80% 정도 오셨는데 오늘은 거꾸로 제가 아시는 20%고 80%가 모르시는 분인데요. 오늘 마지막은 한 3분 정도 할 건데 디지털 문협회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문협회는 2022년 5월달 코로나 마무리할 때 이때 시작을 했고요. 목적은 AI 시대에 선제 대응을 하자. 특히 새로운 문학의 방향을 이런 쪽으로 좀 선도 좀 하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기존 문학단처럼 좀 달리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바꿀 거 많죠. 특히 저희는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고 그다음 문서 오늘 하루도 한 장도 안 쓰였죠. 또 저희는 회의도 안 합니다. 여러 가지 달리 운영하는데 뒤에 소개해드릴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그 잡지 이런 것도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성은 뭐 이걸 다 설명 못 드리고요. 그 작가회는 지난 그 5월달에 시작을 하는 그 촉발함을 쐈는데 본격적으로 내년도 시작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명지 교수님이 작가회를 끌고 나가는데 이게 조직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우체 이사회는 참고로 봤을 게 다른 문학단체는 이사회를 내고 임원회를 내도 또 식사할 때 내고 음악회의 할 때 내는데 저희는 한 번 내면 협의가 없는 거, 더 이상 없는 걸로 이렇게 하죠. 특별 우대 제도입니다. 양쪽에 있는 날개는 제가 10년 동안 장도희 선배 계신가요? AI에 관련된 과거에 AI 말도 없었죠. 그래서 디지털 AI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또 AI 베이스의 글쓰기 학교 10개를 운영하고 있는 거기 회원들이 오늘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특히 밑에 분과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 오늘은 그 분과에 대해서 특히 학술분과위에서 오늘 5번째고요. 내년도 멋진 그 분과위원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해외 김정희 교수님이 워낙 발이 넓어서 해외도 뭐 24개 만드셨는데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꼭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연간 계획에 다른 문학단체에 비해서 좀 빠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번 디지털 웹의 특징인 쇼폼 그 시상을 했잖아요. 이제 남은 게 그게 있습니다. 작가의 출범을 지난번 했고 디지털 문학포럼 오늘이고요. 그 5번에 그 문학상 공모 하반기 있고요. 그때 주제를 이따가 임원회 때 정해서 할 때 작년에는 뭐 350명 왔는데 올해는 한 500분 정도 오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문학기행은 7번에 이효서 문학관 본평으로 우리 김정희 회장님 그 나와말이라서 아주 상당한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준비할 것 같습니다. 특히 송년회 저희가 시상제 문학공모 시상 포함해서 저희가 외부 특강, 특히 문화인 중에서 좀 저명하신 분들 초청했는데 이번에는 일단 김훈 작가 논하는 이따가 결정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때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디지털 책쓰기나 글쓰기 이쪽에 기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회원가입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으신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보셔도 되는데 지금 나눠드린 책자에 보면 두 번째 페이지인가요? QR코드가 있습니다. 그걸 찍으셔도 되고요. 지금 이거 찍으셔도 됩니다. 그럼 거기에 홈페이지 위에 가입 절차랍니다. 다만 저희는 회비가 누구나 들을 수 있고 3만 원밖에 안 받고요. 아까 작가회나 이사회는 조금 회비를 받는데 시니어, 주니어 나눌 때 나이가 몇 살인가요? 저희는 기차, 열차, 공짜 타신 분들 65세. 시니어고요. 그 이하는 주니어에서 아까 이사회비라든지 작가회비도 반만 받도록 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여튼 자리 꽉 채워주시고 끝까지 한 분도 이사 안 하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 더 멋진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세미나 어떠셨나요? 좋았습니다. 네. 자, 한국디지털 문인협회는 이렇게 회원들한테 즐겁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계속 여러분들을 초대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껏 이 안에서 문학의 마당에서 글을 쓰고 함께 소통하는 그런 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깐 우리 소개 딱 한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표지를 그려주신 대학원생 동양 아까 윤미나 양이 왔습니다. 네. 작년에는 우리 공동문집에 고등학생이 도전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도전해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경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사회자가 특강 때문에 갑자기 또 나가는 바람에 제가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내년에도 아니면 하반기에도 저희 협회가 하는 모든 일에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다 깨끗하게 치워서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